먼저 수압의 기초를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재 처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뭐 이것저것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수압의 기초에서 파생상품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수압거래는 현물거래와 선도거래 혹은 일련의 선도거래가 여러 개 모여진 하나의 거래, 여기 밑줄 쳐놓고요. 이게 수압의 정의입니다. 자, 이게 일종의 수압의 정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파생상품 구분이 나와요. 선도거래가 있고 수압거래가 있고 옵션거래가 있다. 여기서 선도거래에는 FRA라는 게 있어요. 밑줄 쳐놓으세요. FRA 좀 이따가 우리가 할 겁니다. 나중에. 자, FRA라는 게 요 상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FRA라는 건 요거 Forward Rate Agreement라는 뜻이고, Forward가 선도니까 선도, Rate는 금리, 그 다음에 여긴 Agreement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 특별한 아주 특이한 상품인데 뭐냐면 금리를 마치 상품처럼 놓고 거래하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난 5% 이상 오를 것 같다. 그러면 5%의 FRA라는 선도 금리 계약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해보면 금리가 5% 이상으로 높아지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건데 얼마를 받느냐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매수했는데 계약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걸어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100억을 이렇게 계약 금액을 걸어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정 시점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목표로 한 만기 시점에 가가지고 7%가 됐다고 가정을 해요. 금리가 올라서 7%가 됐다 그러면 7%의 시장금리에 계약금리 5%만큼 뺀 2%만큼 하고 100억을 곱해서 내가 받는 겁니다. 돈을. 자, 그러면 2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RA를 매수한 사람은 2억을 받는 거고요. 5% FRA를 반대편에서 매도한 사람은 2억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서 3%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내가 계약 금액 100억이 걸었으니까 100억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억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손해본 거죠. 그만큼을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RA라는 게 이제 이게 본격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압의 손익을 따질 때 FRA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RA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FRA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금리를 상품처럼 거래하는 건데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한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FRA가 1대1로 상대 매매하기 때문에 이게 선도거래 일종으로서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선물 뭐 쭉 해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본 거예요. 쭉 한번 보시고요. 수압거래는 이자율 수압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표에서 이자율 수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압에서. 그 다음에 외환수압, 통화수압 이런 정도의 순서대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주식수압이나 뭐 이 상품수압이나 이런 건 쭉 한번 보시고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옵션 거래는 이자율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옵션, 주식 옵션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한 번씩 본 겁니다. 1과목에서. 자,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표 보고. 여기서 우리가 생경하게, 생소하게 처음 봤던 게 바로 FRA라는 거예요. 그래서 FR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의 개요가 있는데 수압 개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압 구조는 현금 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거다. 수압이란 말은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것을 수압이라고 그래요. 수압은 요거는 교환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교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것이 수압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놓고 자, 수압의 개요에 보면 그림의 초기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만기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수압이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교환, 이자 교환, 만기 교환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 오른쪽에 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수압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교환을 크게 초기 교환, 처음에 교환하는 거. 그 다음에 쿠폰, 쿠폰이 이자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쿠폰이란 말 나오면 쿠폰은 자, 대개 보면 이건 이자율 또는 이자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만기 교환 이렇게 나눈다 하는 거 알아놓고 그냥 앞에는 쭉 읽어보세요. 어차피 이게 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합거래의 생성과 발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볍게 보셔도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나와도 난이도가 매우 낮으니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소합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돈을 교환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건데 이 교환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소합이라는 상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환이 자유롭지 못하면 소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건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뭘로 바뀌냐면 이제 그 전에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어요. 달러로 이제 바뀐단 말이죠. 달러로 바뀌면서 전 세계가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니까 외환 거래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시작해요. 제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외환 거래에 대해서 이 제한을 외국환 거래법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외국환 관리법이 있지만 어쨌든 외환에 대해서 아주 통제를 심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미국에서 무슨 무역 거래나 아니면 이 상사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미국이 있다고 쳐요. 미국. 여기는 영국이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에서 자 만약에 영국에 있는 본사하고 미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본사는 미국 국적 회사고 영국 본사에 있는 회사는 영국 국적 회사인데 여기가 자 미국 본사에 있는 회사에서 영국의 자회사나 영국의 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회사가 있고 또 영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도 미국의 자회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회사가 영국에 있고 영국의 자회사가 바로 미국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 돈을 송금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운영비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들 또는 뭐 투자금 이런 것들을 송금해줘야 되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이 송금 자체가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대외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외환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이제 직접 외화를 이렇게 조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두 본사가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미국 본사에서 영국 자회사 남의 회사에다 이렇게 달러로 대출해 줘요. 그 다음에 영국 본사에서는 미국 자회사 미국에 있는 그 미국 본사를 둔 자회사에 이렇게 파운드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파운드로 대출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나란히 대출해준다 그래서 이걸 평행대출이라고 했단 말이죠. 직역하면 평행이란 말이 패러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패러럴 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대출 또는 상호대출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상호대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평행대출 또는 패러럴 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대출을 하게 됐는데 이 상호대출은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영국의 지사에서 미국의 본사에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데 똑같이 대출해 주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 얘가 채무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하고 이 계약은 별건의 두 개의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나도 돈을 안 줄 거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채무불이행한다고 해도 한쪽은 별건의 대출이기 때문에 한쪽은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신용위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자 대출 계약을 한 건으로 본사가 직접 합니다. 본사끼리 이렇게 대출 계약을 하고 여기서 장부상 조달받은 돈을 이런 식으로 대출해주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요걸 백투백 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 직접 대출이라고 그래요. 상호 직접 대출. 백투백 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외환 거래의 이거 도피, 뭐 외환을 해외로 유출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외환 거래법의 어떤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호 대출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상호 직접 대출이 있는데 이걸 패러럴 론, 이걸 백투백 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식이 과도기적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요. 과도기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상호 직접 대출의 경우에 대출 계약이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도 나도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없앨 수는 있어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은 없앨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로 이자를 주고받게 되는데 나도 이자를 주지만 이자를 받기도 하고 또
이자를 받지만 또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고받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과세 당국에서 이자 소득세를 묻으라 이거죠. 그래서 상호 직접 대출의 경우도 세금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세금 문제가 발생해요. 세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과정, 두 개의 과정, 상호 대출과 상호 직접 대출, 패러럴 론과 백투백 론의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통화 수업으로 넘어와요. 이제 외환 거래가 풀리게 되니까, 이 외환 규제가 풀리게 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통화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나중에 다루지만, 자, 우리가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자, 이렇게 각국의 두 개의 통화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환이 어려웠을 시절에 잠깐 상호 대출과 상호 직접 대출, 즉, 자, 패러럴 론과 백투백 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외환의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CRS라는 통화 수합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거. 통화 수합이 있기 전에 원초적 형태로 요 두 개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죠. 수합 거래의 생성과 발전 과정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첫째는 이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는데, 첫째는 외환 시장에서 장기적 환위험 관리하기 위한 외환 수합의 형태로 거래됐어요. 첫 번째는 외환 수합이 있고, 둘째는 선물한 거래 만기를 장기화하려는 시도에서 통화 수합이 거래되었고요. 이러한 이종 통화 표시 수합은 패러럴 론과 백투백 론이란 말 나와요. 이게 패러럴 론은 우리가 교재에서는 이제 상호 대출, 그다음에 백투백 론은 상호 직접 대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표현돼서 나올 겁니다. 영어로. 왜냐하면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자, 형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고 중간에 통화 수합의 원초적 형태가 패러럴 론과 백투백 론이었다라는 거고, 셋째는 유로채 시장에서 장기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 채권의 금리 구조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자율 수합이 거래되어 발전되었다. 그래서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가 주된 흐름으로 발전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외환 수합이라는 게 있었다. 외환 수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외환 수합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FX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 FX는 Foreign Exchange라는 뜻이에요. Foreign Exchange니까 외환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수합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외환 수합, FX 수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가 바로 통화 수합인데, 통화 수합은 커런시 레이트 수합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게 CRS라는 표현입니다. CRS라는 표현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걸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쓴다라는 거고, 이게 통화 수합이고, 세 번째가 이자율 수합 또는 금리 수합이라고 그래요. 금리 수합이라고 해도 되고 이자율 수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인터레스트 레이트 수합. 그래서 IRS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자율 수합입니다. 이자율 수합.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수합이 일반적이다. 외환 수합, 통화 수합, 이자율 수합 또는 금리 수합,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바로 통화 수합의 원초적 형태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거 알아놓으면 되죠. 자, 외환 수합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외환 수합 거래 첫 번째 줄에, 외환 수합 거래는 특정 통화에 대한 거래 금액은 동일하나 거래 방향이 서로 반대인 현물환과 선물환을 동시에 체결하는 겁니다. 현물환 거래하고 선물환 거래 동시에 체결하는 거, 이거 다 다뤄요. 또 다루니까 앞에는 게 개괄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거 어차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외환 수합이라고 하면 반드시 현물환 거래하고 선물환 거래가 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선물환이 요게 짝으로 세트로 돼 있어야 돼요. 이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현물환이 매도 포지션이면 선물환은 매수 포지션이래야 돼요. 그리고 현물환이 매수 포지션이면 선물환은 매도 포지션이래야 돼요. 이게 반드시 반대로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이 외환 수합의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언제나 단기 수합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외환 수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기 수합입니다. 대개 보면 무역거래 과정에서 자금의 지급과 수취의 불일치를 메꾸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기 수합이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이게 단기 하다 보니까 이건 이자 교환을 안 한다. 이자 교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자 교환 없어요, 이거.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읽고 넘어가세요, 이제.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 다음에 패러럴 론과 백투백 론이 나옵니다. 패러럴 론, 백투백 론 요거 나와요. 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역사라고 생각하고 쭉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그림을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패러럴 론하고 백투백 론의 구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론은 이렇게 평형 대출이고 그 다음에 백투백 론은 한 건의 계약을 처리하면서 대출 계약을 처리하면서 돈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패러럴 론과 백투백 론의 그림 사이의 본문에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여기도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로 자, 패러럴 론의 문제점이에요. 이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적이다는 두 기업이 동일 기간, 동일 금액의 자금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금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래 상대방을. 둘째로는 패러럴 론 계약은 두 개의 대출 계약이 별개로 실행되는 것이어서 만약 한쪽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채무 상계, 셋오프.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뭐 이게 속된 말로 하면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나도 안 갚을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채무 상계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중도의 환율이 크게 변동하였을 때 대응 문제도 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있다. 상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채무가. 세 번째 문제는 A사, B사 모두 자금 조달 순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계약이 두 건 발생하므로 여기에 대한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가 각각 발생한다. 어차피 나는 얘한테 빌려주고 그리고 얘한테 꼭 꽂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주고받아서 사실은 이자 주고받는 것 생각하면 실제로 받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투백 론이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투백 론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모기업의 직접 대출 당사자가 되므로 신용위험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즉 상소의 채무 상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전히 소득세 원천 징수 문제는 남는다. 즉 세금 문제는 남는다는 거죠. 세금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럴 론과 백투백 론 계약은 실제 대출 계약서가 작성돼 실행되는 대출 거래이므로 통화 수합 등 파생 금융 상품과 달리 부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분의 거래. 장부에다 실제로 대출 계약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차대조표 바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법인 부의 거래가 아니라 이건 분의 거래. 그 대차대조표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장기 자본시장의 수합 거래를 한번 본문을 보죠. 장기 자본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수합 거래는 이자율 수합하고 통화 수합입니다. 자, 여기 밑줄 치고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수합의 형태가 대표적인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통화 수합, 외환 수합, 그러니까 외환 수합, 통화 수합, 이자율 수합 이렇게 금리 수합. 그런데 지금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이건 단기 수합이라고 외환 수합은 단기 수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장기 수합은 두 개죠. 장기 수합은 바로 통화 수합과 금리 수합 두 개다 이거죠.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수합 거래는 동일 통화 표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교환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동일 통화 한번 보세요. 금리 수합은요. 이자율 수합은 똑같은 통화 표시에 금리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면 원화끼리, 달러면 달러끼리 이렇게 원금을 갖다 놓고 여기서 이자를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통화 수합 거래는 표시 통화가 다른 이종 통화, 동그라미. 자, 동종 통화냐 이종 통화냐 중요합니다. 자, 이자율 수합은 동종 통화고 그 통화 수합은 이종 통화예요. 간의 원리금과 이자의 교환 계약이며 이 외환 수합 거래와는 달리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거래를 일컫는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자, 통화 수합은 자, 이자율 수합하고 똑같이 장기 거래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얘는 통화 수합은 이종 통화 간의 거래예요. 이종 통화, 서로 다른 통화. 하나하나 기초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자 교환하고 당연히 이자 교환하고 원금도 교환해요. 원금도 교환해요. 자, 그런데 자, 이자율 수합은 이 동종 통화 간의 거래예요. 같은 통화끼리의 거래인데 얘는 원금 교환은 실제로 하지 않아요. 원금 교환은요. 원금은 그냥 계약서에만 있고 원금은 실제로 교환하지 않고 이자 교환만 해요. 이자만 교환하고 원금 교환 안 합니다. 원금은 교환 안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장기 자본시장에서의 그 수합 거래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수합 시장에서의 주요 용어를 보는 건데, 수합 시장에 참여하는 자가 웨어하우스뱅크, 중개기관, 이용자 있는데 이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롱수합, 숏수합.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할 거고 엄청 중요한 거고 가장 기초적인 거고, 이거 모르면 뒤에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자율 수합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 수합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 이자율 수합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수합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제 교환이란 말이죠. 교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A라는 주체가 있을 때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라고 약자로 씁니다.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에게서 이렇게 나가는 거, 캐시 플로우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이때 나가는 현금 흐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채라고 합니다. 자,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환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자산과 부채를 교환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산은 자산이고 부채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교환하는 건 아니고요. 자, 부채 중에서도 또는 자산 중에서도 또 나누자면 부채가 고정부채가 있고 변동부채가 있어요. 변동이 있고, 자산도요, 똑같이 자산도 고정자산이 있고 변동자산이 있단 말이죠. 자, 이때 요 흐름을 교환하는 거예요. 고정부채를 변동부채로, 변동부채를 고정부채로, 고정자산을 변동자산으로, 변동자산을 고정자산으로, 요 바꾸는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현금 흐름을 교환을 통해서 바꾸는 거, 현금 흐름을 바꿔주는 게 이게 수합이다. 그러면 바꿀 때 여러분들 바꾸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전자제품 같은 것이 우리가 보통 코드라고 그러죠. 콘센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동그랗게 뭐 이렇게 하면서 동그란 코드가 있죠. 그런데 저 동남아 가면 이 11자 코드 있어요. 이게 11자 코드. 이런 거 안 맞죠. 근데 중국 같은 데 가면 코드가 3개인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뭐 3개 이렇게 달린 거, 이렇게 3개 달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꽂혀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해외여행 간 사람들은 젠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젠더를 딱 꽂아주면, 우리가 쓰는 코드에다가 젠더를 딱 꽂으면 거기에 뭐 11자 코드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전압도 뭐 220V가 110V로, 110V가 220V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는데, 요런 거를 우린 젠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합을 설명하는 가장 은유적인 정확한 표현이 뭐냐?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런 거요. 110V짜리 코드에다가 플러스 젠더를 꽂았더니 뭐가 220V가 가능하더라. 사용이. 그 다음에 220V짜리 코드에다가 젠더를 꽂으니까 110V가 가능하더라. 자, 이때, 자, 요게 바로 수합입니다. 젠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면 젠더가 굉장히 단순하죠. 젠더 단순하죠. 그렇듯이 수합도 단순해요. 수합은 딱 두 가지 수합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고정 현금 흐름을 지급하고, 요걸 지급하고, 고정 지급하고, 변동을 받는 거, 변동을 수취하는, 고정 현금 흐름을 지급하고, 변동 현금 흐름을 받는 그런 수합이 하나가 있고, 젠더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정을 받고, 고정을 수취하고, 그 다음에 변동을 지급하는 수합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 이때 고정 현금 흐름을 지급하고 변동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수합은 고정을 지급하고 변동을 받기 때문에 고지변수 수합이라고 그래요. 그때 항상 수합은 고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 고지변수 수합은 고정을 지급한다. 고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요걸 페이어 수합이라고 그래요. 페이어 수합. 그냥 페이어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페이어 수합이라고 합니다. 페이어 수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을 받고 변동을 주면 고수변지죠. 고정 현금 흐름을 받고
변동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고수 변지인데 항상 기준이 고정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받기 때문에 리시버 스왑이라고 그래요. 리시버 스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리시버 스왑이에요. 그래서 스왑이란 말을 이렇게 붙여주죠. 그래서 여기도 스왑. 그래서 자 우리가 고정 지급하고 고정 수취 요걸 기준으로 해서 P 스왑, 자 P 스왑 그러니까 페이어 스왑. 그 다음에 고정을 받으면 리시버 스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흐름이 바로 스왑 젠더 딱 두 종류예요. 고지 변수냐 고수 변지냐. 한때 고정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 변수면 페이어 스왑, 고수 변지면 리시버 스왑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얘를 계속 나가서 우리가 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어떤 A라는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가 있는데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으니까 얘는 부채가 있는 거야.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빌렸냐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뭐 은행에다가 여기 뱅크야. 은행에다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돈을 빌렸냐면 CD 금리 플러스 CD로 하지 맙시다. 시험에서는 보통 리보로 나오니까 자 리보 금리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매금융에서 리보 금리를 쓰지는 않지만 CD 금리나 코픽스처럼 리보 금리를 쓴다고 가정하고 리보가 변동금리거든요. 그러면 리보 금리 플러스 1%의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대출을 했어요.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돈이 나가죠. 부채죠. 부채인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금리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리보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돈을 계속 이자를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 리스크에 노출된 사람은 지금 변동금리를 대출을 받고 나서 전전긍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동금리로 부채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손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고정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고정으로 고정 부채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요거 전문하는 은행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수합은행 또는 딜러라고 그래요. 딜러라고 하면 딜러가 무슨 뭐 자동차 딜러나 무슨 뭐 카지노에서 딜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딜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딜러가 자 이 고민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당신한테 내가 리보를 이렇게 팔게. 리보를 줄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고정금리로 얼마를 주느냐 하면 고정금리로 4%만 줘.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5%라고 합시다. 5%만 줘.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지금 현재는 리보 금리가 4%라. 지금 현재 리보 금리는 4%이기 때문에 5% 정도 지불하지만 금리가 오를 것 같다며. 그러니까 5% 주고 리보 받는 그런 스왑을 체결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여기 딜러 입장에서 보세요. 딜러 입장에서 보면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 주는 거죠. 그러면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딜러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리시버 스왑을 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딜러 입장에서는 이게 리시버 스왑을 한 거예요. 항상 딜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리시버 스왑은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준 거예요. 리시버 스왑.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리시버 스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딜러 입장에서 리시버 스왑을 하게 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A 입장에서 보세요. A 입장에서 보면 고정금리 지급하고 변동금리 받는 거니까 A 입장에서는 페이어 스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 부채에다가 페이어 스왑을 하게 되면 고정부채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110V에다가 어떤 젠더 끼니까 225로 바꾼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동부채가 있는 사람이 페이어 스왑을 결합하면 변동부채라는 건 페이어 스왑은 고정금리 주고 변동금리 받는 거잖아요. 요걸 결합하면 고정부채로 바뀐 거예요. 1번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쳐요. B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또 뱅크에다가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은 얼마로 빌렸냐면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고정금리로. 그래서 고정금리 뭐 7% 이런 식으로 빌렸다고 쳐봐요. 자, 7% 이렇게 빌렸는데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금리 하락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금리로 7%로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계속 뚝뚝뚝 떨어져서 뭐 5%, 4% 이렇게 떨어지면 나는 남들은 다 싸게 이자 주는데 나는 비싸게 줘야 되잖아요. 기회 손실이 발생하니까 금리가 꼭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변동금리로 바꾸고 싶어.
근데 변동금리 바꾸면 대출 갈아타야 되고 기존에 있는 은행하고 거래 끊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렇지 않고도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 딜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나한테 리보를 줘. 그러면 내가 얼마를 주냐면 5.5%의 금리를 고정금리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그러면 5.5% 금리 받아서 7% 주잖아요. 그러면 1.5% 더 줘야 되죠. 5.5% 받아가지고 7% 주면 요렇게 5.5에다가 7% 주려면 1.5% 더 가산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요거 일부 끊고 1.5%에다 플러스 딜러한테 주는 리보 있잖아요. 리보 이게 변동금리니까 리보만 이렇게 더해서 리보 플러스 1.5%의 변동금리로 차입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경우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고정부채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 고정부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뭘로 바꾸고 싶다? 변동부채로 바꾸고 싶다. 변동부채로 바꾸고 싶으면 이 사람은 자, 스왑 딜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변동금리 주고 고정금리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그러면 B 입장에서 보면 고정금리 받는 거니까 리시버 스왑이죠. 리시버 스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고정부채가. 이때 이게 젠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즉 220V가 젠더 꼈더니 110V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스왑은 이렇게 현금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고정에서 변동으로,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꿀 때 쓰는 게 이자율 스왑, IRS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그렇다면 이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보죠. A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식으로 고정부채 효과가 나타나는가? 고정금리 부채 효과가 나타나는가? 원래 이 사람이 스왑을 안 했으면 리보 플러스 1%의 금리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왑 계약을 체결했어요. 페이어 스왑을. 그럼 5% 주죠. 그 대신 리보를 받죠. 받는 리보 가지고 여기 리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렇게 상쇄되죠. 1%만 남으니까 자, 딜러한테 지불하는 5%와 가산금리 1% 더하면 5% 플러스 1%니까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사람은 6% 이상 금리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고정금리 차입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6% 고정금리 빌린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고정금리로 차입을 했는데 변동금리로 바꾸는 거니까 얼마나 변동금리로 바뀌었느냐, 변동금리 얼마로 바뀌었느냐. 금방 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5.5% 고정금리를 딜러한테 받아서 7% 내는데 1.5% 모자라고 리보 이쪽으로 주니까 리보 줘야 되고 딜러한테는 이쪽에다가 1.5% 더 줘야 되니까 리보 플러스 1.5%의 변동금리로 차입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지는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러면 딜러의 역할은 뭘까요? 얘는 뭐 하는 걸까요? 얘는 자선 사업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딜러도 수익이 있죠. 딜러 입장에서 보세요. 딜러 입장에서 보면 자, A하고는 고정금리 받는 리시버 스왑을 합니다. B하고는 고정금리 지급하는 뭐예요? 페이어 스왑을 합니다. 이때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건 자, 이 리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스왑은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 못하면 뒤에 가면 싹 다 암기해야 됩니다. 싹 다.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사과라는 상품이 있어요. 여기다가 상표를 이렇게 1,000원이라고 가격표를 붙이는 게 이런 형태의 거래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저 재래시장 가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껍데기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다 매직으로다가 뭐 5개 1,000원 10개 10,000원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가격표. 자, 스왑도 거래입니다. 스왑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저기서 자, 사과는 상품이고 요거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스왑도 똑같아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어떤 하나는 가격이라고 부르고 어떤 하나는 상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자, 고정금리는 상품일까요? 가격일까요? 가격입니다. 고정금리가 가격이기 때문에 스왑에서는 이 고정금리를 스왑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왑 가격이라고 합니다. 또는 스왑 레이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바로 상품입니다. 변동금리는 마치 사과처럼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보통 리보금리 써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CD금리 쓰고요. 이건 계속 바뀌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건 상품이에요. 상품은 변하지 않아요. 상품은 받고 주는 거예요. 상품은 똑같아. 다만 가격이 달라. 즉 얘가 도매상이란 말이죠. 얘는 상품을 팔고 이렇게 받는 돈은 어떻게 돼요? 받는 돈하고 상품을 받고 이렇게 주는 돈하고 이렇게 보면 요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 때 좀 거꾸로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차익을 먹는 게 바로 스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는 조금 적절하지 않게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 딜러는 수익이 뭐다? 여기 중간에서 차익을 떠먹는 게 딜러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정금리 스왑 계약상. 자, 여기 뭘 봐야 되냐면 롱 스왑, 숏 스왑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요걸 지워놓고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게 사과가 상품이고 여기가 가격표라고 그랬죠. 가격표라고 했을 때 스왑의 경우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롱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롱이라는 표현을 쓰면 롱이라는 건 매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숏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건 뭐예요? 매도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스왑은 고정금리 지급하고 변동금리 스왑 수취하는 거는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페이어 스왑이라고 그랬죠? 페이어 스왑은 변동금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변동금리가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변동금리 받는 거는 물건, 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어 스왑은 롱 스왑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개념은 그리고 나서 외우셔도 돼요. 자, 고정금리 입장에서 보면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니까 페이어죠. 그런데 변동금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는 거죠. 받는 거는 상품을 샀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샀다 그래요. 롱 스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받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고정금리 받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리시버 스왑이죠. R 스왑. 자, 그런데 변동금리 상품이라고 그랬죠. 상품 주는 거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숏 스왑이에요.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롱 스왑, 숏 스왑 포지션 한번 본문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 지급하는 스왑을 고정금리 지급 여부에 따라 페이어 스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고정금리 지급했으니까 페이어 스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정금리 수취하고 변동금리 지급하는 포지션을 리시버 스왑이라고 그래요. 고정금리 수취하고 변동금리 지급하는 걸 리시버 스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통 경우 롱 스왑 또는 숏 스왑이라는 용어보다는 페이어 스왑 또는 리시버 스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롱 스왑하고 숏 스왑은 뭐냐 하는 거죠. 그 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첫 번째 줄부터 스왑 거래에서 교환되는 이자의 성격에 따라 스왑 포지션을 구분하게 된다. 통상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반대급부로 고정금리 지급하는 포지션을 롱 스왑이라고 한다. 자, 변동금리 수취하고 고정금리 지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수취하고 고정금리 지급하는 스왑을 롱 스왑이라고 한다. 그리고 거꾸로가 숏 스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별로 안 읽느냐면 롱 스왑이나 숏 스왑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써요. 안 쓰고 여기서 마지막에 봤지만 페이어 스왑이나 리시버 스왑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우리 시험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롱 스왑, 숏 스왑은 용어의 정의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확인하시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페이어 스왑, 리시버 스왑 이런 말 써요. 알아놓고요. 명목 원금 한번 봅니다. 이자일 스왑 거래에서 원금은 상호 교환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 교환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 이자 계산에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그냥 계약서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원금을 명목 원금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자, A하고 B가 단순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스왑 거래를 한다. 네? 보세요. 얘는 고정금리로 5%를 주기로 하고 얘가 CD 금리를 주기로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주기로 하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교환한다고 쳐요. 6개월마다 이자를 교환한다고 쳐요. 근데 어느 해, 자, 어느 시점에 CD 금리가 6%가 됐어. 6%가 되면, 자, 보세요. 얘는 A는 5% 주기로 했고 CD 금리는
6%가 됐어요. 연 6%. 이건 연이에요. 연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연율로. 그럼 여기 6%잖아요. 그럼 5% 받고 B가 6% 줘야 되는데 이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퉁치고 1%만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차익 거래합니다. 보통. 차익 거래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고정금리 5% CD금리 이렇게 줘야 되는데 CD금리가 6%가 되면 얘가 1% 주고 끝낸다고. 차익 결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1%가 얼마야? 실제로 1%라는 그 숫자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를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돼요? 이거.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될지를 알려면 원금이 있어야 되지. 계약서에 원금이. 만약에 100억을 걸어놨어. 그럼 뭐야? 1%면 뭐야? 1%면 요거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0억이야. 1000억이면 10억 줘야 돼요. 만약에 500억이야. 그럼 5억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원금이 있어야 얼마를 줘야 될지가 결정되잖아요. 이때 이 원금은 필요하단 말이죠. 이자율 수합에서는 원금을 실제로 교환하진 않아요. 근데 계약서에 원금이 찍혀는 있어야 돼요. 그걸 명목 원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교환한다 그러면 만약에 명목 원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1%가 CD금리가 1%가 됐다 그러면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1년에 1억이니까 반으로 쪼개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니까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금리 봅니다. 변동금리 달러와 스왑에서 사용되는 변동금리는 주로 6개월 또는 3개월 만기 리보가 많이 사용된다. 여기까지만 체크해 놓으세요. 보통 국제시장에서는 지금 리보 금리를 많이 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원화 스왑 계약에서는 3개월짜리 CD금리 보통 쓴다. 근데 3개월짜리 CD금리를 예를 들어서는 별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보통 리보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 보세요. 스왑 계약상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정금리이며 이를 보통 스왑 가격 혹은 스왑 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정금리가 바로 스왑 가격이라고요. 그리고 스왑 레이트라고 한다고요. 꼭 알아놓으세요. 나머지 됐고요. 여기 지금 그 아래 박스에 보면 금리 표시 및 이자 계산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잘 읽어 놓으세요. 용어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쭉 읽어보고 문제 풀면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자, 스왑 거래에 사용되는 날짜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좀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스왑 거래를 할 때 날짜를 표현할 때 스왑 계약을 체결한 날을 체결일 바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효력 발생일은 그 다음 날 효력 발생합니다. 이걸 이펙티브 데이트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자 교환을 하는 날은 보통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6개월이나 보통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렇게 하는데 6개월씩 끊어서 이렇게 한다. 6개월씩 끊어서 한다. 뭐 2년 동안 한다 그러면 6개월 이렇게 4번 할 텐데 이때 이자 교환하는 날을 요게 페이먼트 데이트라고 그래요. 페이먼트 데이트라고 그래요.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때 페이먼트 데이트에 이자를 교환하는데 고정금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변동금리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럼 변하는 변동금리 어느 날짜를 적용하느냐면 국제자금시장에서의 관행은 자, 효력일에 이틀 전에 요 날짜의 금리를 변동금리를 여기서 교환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교환하는 건 요 날짜 이틀 전에 요 변동금리를 여기서 교환합니다. 그다음에 요때 교환하는 변동금리는 요 날짜 이틀 전의 날짜를 여기서 교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요거에서 약간 예외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요 날짜를 뭐라 그러냐면 요 변동금리를 교환할 때 그 교환하는 변동금리를 확정하는 날, 그 날짜를 리셋 데이트라고 그래요. 리셋 데이트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트레이드 데이트, 이펙티브 데이트, 그 다음에 페이먼트 데이트 이런 말 있죠. 그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데이트의 결정과 이 영업일 관행을 보는데요. 자, modified following이 있고 following이 있고 preceding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원래 기본적인 거는 뭘 봐야 되냐면 following하고 preceding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책을 보시죠. 자, following은 뭐예요? 지급 결제 예정일이 휴일이면 무조건 다음 날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연이 바뀌거나 월이 바뀌는 건 안 돼요. 그래서 following은 만약에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는 거예요, 결제를. 그다음에 preceding은 뭐냐면 자금 결제 예정일이 휴일이면 무조건 그 전날로 옮기는 거예요. 전날로 옮기면 preceding이에요. 근데 이걸 조정한 게, 이걸 조합한 게 그 위에 있는 modified following이에요. 한번 보죠.
자금 결제일을 다음 영업일로 미루는데 연과 월을 넘길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경우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 뒤로 넘겨야 되는데 만약에 달이 바뀌거나 아니면 해가 바뀌면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 앞으로 넘긴다. 예를 들어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 재설정인 리스데이트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죠. 변동금리 이자 계산에 사용되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날. 요게 리스데이트예요. 자, 요거는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달러와 리보의 경우에 런던 기준 2영업일, 제2영업일. 그러니까 교환일에 2영업일 전날에 변동금리를 확정해서 교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화 CD 금리의 경우에 서울 기준 1영업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틀 전에 금리를 요걸 변동금리를 나중에 교환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전날 금리예요. 1영업일. 1영업일 전이에요. 자, 국제관행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2영업일 전이에요. 요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만 좀 체크해 놓고 넘어가세요. 리셋 데이트가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실 수압의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